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예고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을 태세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하면 적폐 수사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해야죠, 연거푸 3번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될 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선거 개혁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중도층까지 다 떠나갈 겁니다. 사과할 때까지 저희는 항의하고 규탄할 것입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지금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죠.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마 오늘 밤 있을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평소에 해오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강력한 유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시하고 사과까지 요구하고 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런 감정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적폐대전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분노 표시에 좀 구체적인 후일담들이 공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메모까지 작성할 정도로 그 수위가 좀 상당했다 이런 게 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 기사에서 이제 질문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기 정권 뭐 되면 적폐수 할 것이냐? 해야죠.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보도가 났을 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유감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기사가 나면 중요한 기사가 나면 이 국민소통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상의를 하는데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 기사를 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청와대 수석회의가 열리는데 본인이 직접 쓴 이 쪽지를 이 안주머니에서 내서 그걸 읽었을 때 아마 이때 옆에 있던 참모들도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제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더군다나 강력히 분노한다. 예.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이걸 그대로 발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어떤 뭐 조국 사태나 추미애 장관 문제 등등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거의 본인 입장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답답한 이만큼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과 관련된 문제, 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즉각 입장을 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와 직접, 즉 문재인 정부 5년의 어떤 이 업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볼 때 추측한 건데 아마 밤새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동안 내가 잘했고 업적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적폐로 몰아? 라는 데 대한 어떤 분노감을 본인의 직접 글로 또박또박 써서 한치의 이거 수정도 없이 그대로 발표하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더 볼까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면 대응은 자제했어요.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러면서도 사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은 좀 없는 모양이죠? 사과는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발언, 아까 금방 이현정 의원이 구체적인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자들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에 대답을 한 것인데 예. 그것이 지금 청와대의 또 대통령을 유시해서 느닷없이 그 굉장히 급발진이 되면서 사태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고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돼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될 대선 후보로서 이것이 만약에 또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이런 식의 오해가 살까 봐 사실은 해명을 지금 어제 그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해명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는 사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6대 수사권 빼고는 다 경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라는 것은 거악 척결입니다. 예.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거악들, 부패, 비리,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중대재해범죄, 이 방산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해명의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측근의 비리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문 대통령, 그리고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또 문재인 정권 전체를 겨냥한 적폐 수사를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오늘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층 결집 계기로 삼을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 주변에 난 이번에 이재명 도저히 못 찍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덮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나서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 왔지만 좀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마음들 상당히 바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 중에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바꿀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뭔가 이번 일이 여권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서도 윤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마 실언을 하거나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의도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론적으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 발언 중에는 민주당 정권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 윤 후보 표현에. 거기에다가
또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진 기사인의 A씨로 나왔지만 이미 뭐 한동훈 검사장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본인이 집권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아주 중책이죠. 거기에 임명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앞서서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약간은 마음을 못 열고 있었던 그런 분들한테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거로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신분으로 저렇게 집권을 하면은 전 정권을 그냥 보복 수사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가 뭐 지지층 결집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상당히 지금도 비율이 높죠. 그 중에 다수는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하는 열성적인 분들을 떼고 예.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가 정말 질 좋은 더 나은 정권 교체일 텐데 지금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전 정권에 대해서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내가 집권하면 예. 수사하겠다, 보복 수사하겠다.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정석 국장님,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두 가지 좀 기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친문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 또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론 말고 인물 대 인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대선이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제들이 주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 보복 얘기, 수사, 범죄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된다는 것이 이번 대선 진짜 안타까운 정말 대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권 내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권 내의 친문의 결집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러한 유권자들이 일정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분명히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을 좌우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예.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정한 어떤 차별화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차별화 행보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에서 표현이 되듯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맞붙는 듯한 이러한 어떤 형국이 되면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다른 이재명으로의 정권 재창출도 정권 교체나 다름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이른바 일정한 중도층이 또 윤 후보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흐름이 더 강하게 어떤 흐름이 폭과 강도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봐야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국장님 말씀 아직은 이런 기류가 반반 정도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발끈하냐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현역 시장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기획 압수수색을 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그거 그냥 덮어야 됩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정녕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뭐 수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괴물 정권, 미친 사람, 뭐 기득권 사냥개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아까
이 파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지 불리할지는 좀 더 주말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이 친문을 결집하겠다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뭐 검사 이미지나 정치 보복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럼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 존재 자체로 일단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 수사를 지휘했다는 그 이미지 자체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파문이 커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그럼 윤석열 후보의 말이 뭐가 틀렸냐?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 잡은 이후에 국정 제1목표를 적폐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예.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새 정권이 1호 국정 목표가 적폐청산이냐? 당시에 청와대에서 국가 기록을 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수해서 연일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적폐청산일까요? 보복수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인들이 한 것은 적폐청산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은 보복수사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동안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구속시키고 다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이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인터뷰에 보면 정치 보복이라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긍정했다는 긍정했다는 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 정권 넘어서 민주화 이후에 과연 정치 보복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가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 보복인가요? 아니면 이 일반적인 수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먼저 하고 본인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 적폐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적폐청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 정권이 그냥 했습니다. 2년 동안 적폐청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원칙대로 수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여권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그러면서도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내로남불로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당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타도와 대척, 갈등과 편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국 시민 모두는 민주적 헌법 절차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출발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예전 말들을 좀 소환해 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2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DJ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사실 정권의 재창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저런 입장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촛불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5년 내내 사실 했던 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거의 민정수석 당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긍정적 입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했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
보복 수사나 기획 사정이나 아니면 표적 수사 같은 게 아니고 일반론적인 거악 척결에 대한 그리고 불법과 비리에 대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시스템에 의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입장을 견주어 보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럼 왜 저렇게 청와대가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느닷없이 대통령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사태나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관계나 이럴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빠져 있었는데 유독 저 말에 그 감정적인 분노를 표시한 걸로 봐서는 본인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참지 못한 성격인 것 같다. 저는 이걸 제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을 겨냥한 또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이게 나왔을 때 그런 어떤 그 분노,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리나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에 저렇게 저는 과잉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해서 친문이 결집되는 정치 효과가 더 클 것인지 아니면 반문이라고 하는 특히 정권 개최 여론이 더 클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친문 지지층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두 분 사이의 감정 싸움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시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저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흠집 때문에 마음을 선뜻 주지 못하는 여권 지지층들의 마음이 갈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계산일 수 있다 봅니다. 5년 전 당대표 시절 발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20년 전 민정수석 때 발언 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정치 보복은 그게 진짜 정치 보복이라고 불린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2017년, 2018년에 이런 정치 보복은 그런 거라면 맨날 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면 정치 보복이고 우리가 하면 아니요. 본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헷갈리는 건 그게 제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 전략은 제 판단입니다만은 좀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지금의 많은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뭐 정권 교체 여론도 많이 높아지고 현 정권에 대한 뭐 부동산이랄지 이런 뭐 실정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잠깐만 되돌아가 볼까요? 5년 전으로 우리 촛불을 들고 나섰던 수천만 명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5년 전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그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정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때의 그 생각들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걸 상기시켜가지고 그러면 저 때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정치인이나 그 적폐를 청산하지 말고 묻자는 분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김무성 전 대표부에서 모두 탈당했습니다. 와가지고 적폐청산을 같이 외쳤어요. 그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 5년 전 얘기를 소환해가지고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글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이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문민정부 들어서가지고 정치보복 없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전 취재 경험을 얘기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첫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이 예우받는 전통을 세우겠다. 알겠습니다. 찾으면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몰차게 어떤 분 불러다가 계속 별건 수사했지요. 폴리바게인 했죠. 이거 불면 이거 봐주겠다. 결국은 보복 수사하면서 예. 극단적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문 대통령의 이번에 그 분노를 저도 감히 좀 추측해 보면은 그때 그런 트라우마랄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소정석 국장님. 네.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야당에서 계속 오늘 선거 개입 말고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대선을 앞둔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 언어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후보가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수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의 언어로서도 강한 분노 이것도 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발언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우연의 계기를 통해서 돌출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후보나 문 대통령이나 약간 두 분 다 지금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예. 이 적폐 수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 이러한 용어는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17년의 경험 속에서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엄청난 그런 촛불의 흐름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이런 것 속에서 그때 한번 갔지만 이러한 용어는 사실은 그야말로 쉽게 표현하면 씨를 말리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면 도돌이표 보복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은 정말 정치권에서 쓰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극단의 대립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 적폐 청산, 뭐 적폐 수사, 그냥 수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용어부터 좀 더 좀 가다듬어서 정제돼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바람처럼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는 어떤 걸까요?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 적폐 수사가 있다면 아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소장을 보면 문 대통령이 총 30차례 이상 언급이 되는데요.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선택을 늘 함께해온 정말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사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합니다만 정말 외롭거든요. 마치 뭐 이 독립운동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만약에 송철호 그 후보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다면 정말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동지가 생기는 것이고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 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무려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권력 수사가 곳곳에서 멈춘 거 아니냐. 뭐 조국 일가 사건, 월성 원전 비리 사건, 윤석열 후보가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직무가 정지됐다. 혹은 지금 화면에 잠시 나왔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지휘라인이 좌천이 됐기 때문에 수사팀도 해체가 됐고 그래서 재수사 의지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벌써 청와대 이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사람들은요. 특히 정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즉 다른 정권의 잘못은 참 잘 보는데 자기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생했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 1호를 적폐청산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2년 동안 본인들은 뭔가 선하고 착하고 전 정권은 정말 악이고 그 전 정권 대통령들 다 2명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만 하더라도 자, 내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많은 비서관과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 가까운 수석비서관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공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와준 사람의 자리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울산경찰 같은 경우에 당시에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랬을까요? 본인들이 뻔히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법합니다. 자,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이게 월성원전이라는 게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금 참모가 갔다 와서 이 철근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니까 그 언제 폐로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조기에 폐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당시 산업부 장관이 공무원들한테 이거 지금 연장해서 이 돈이 손해가 많습니다. 연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녁에 몰래 가서 서류를 파기하고 서류를 위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에요. 그거를 수사하는 그 검찰 수사관, 검찰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적폐 아닌가요? 지금 자막에도 보면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 수사했던 경찰이 청와대에 첩보를 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말이 지나고 나서도 적폐 대전, 이른바 적폐 대전,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적폐 수사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지난 연말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조금 전에 알려진 일부 보도에 따르면 퇴원 이후에 머물 거처로 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얘기하신 게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해지면은 그거는 당연히 알려드릴 사안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곳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입니까? 서울일 수도 있고 또 지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된 대구 매일신문 보도입니다. 퇴원 후 거처를 대구로 정했고 구체적인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머물 거처로 매입을 했다. 소정숙 국장님, 네. 좀 신빙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몇 분이서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달성 현지에서도 그전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저 주택이 이제 2016년 9월 달에 완공된 그런 주택인데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인데 건물 본체가 있고 또 부속 건물 3개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담장이 한 10m 정도 이렇게 담장이 또 돼 있고 CCTV도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보안상 도 잘 돼 있고 또 보시다시피 저 마당이 또 이렇게 잔디가 넓게 깔려 있는 이런 집.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저 집을 2016년 9월에 이제 준공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 1년 6개월 전에 그걸 한 27억 정도 가격에 내놨다고 그래요. 내놨는데 이제 지난달에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 이름으로 저 주택을 한 25억 정도를 주고 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디에 머물 것인가 서울이냐 지방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 당선됐던 달성의 육아읍 쌍계리라고 하는데요. 저 주택일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이후 거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현정 의원님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건 수도권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과 좀 가까워야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를 받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자막에 나왔는데 20억 원대라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중에 갖고 있는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 주택 매입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대구 달성에 간다. 정치적 의미까지 좀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 예. 그때 출마를 했을 텐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현장에서 한 달 동안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대구 달성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엄삼탁 씨라고 있습니다. 당시 안기부 2차장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맞붙었어요.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 사실은 엄상탑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박태준 당시 총재가 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길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따라다니면서 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이 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박 전 대통령 보고 그냥 다 우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걸로 선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대구 달성이라는 곳이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아, 이게 선거 끝났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수구 초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 서울에서 일단 저 정도 돈 주고 저런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병원 주변에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보면 좀 서울에 있기 싫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기 내려가면 본인 주변에 보면 다 그래도 좀 본인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것이고 뭐 또 대구라는 정치적 어떤 본인의 고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구로 내려가신 걸 결정한 것 같지 않은가.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매일신문에 보도했다는 근거입니다만 아마 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부인 명의로 대구 달성에 주택을 매입했고 그 사진이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20여 원대다. 계약까지 완료했고. 김근식 교수님,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법적인 단죄를 좀 받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근데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 달성으로 가서 그래서 이번 대선 전후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란 여부를 떠나 메시지 여부를 떠나서 대구 달성에 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주는 이 TK의 한 중심이기 때문에 예. 저 장소를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일정의 간접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이 대선 한복판에 지금 언제 퇴원하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곧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퇴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퇴원도 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예, 퇴원이 됐을 경우에 그냥 이제 그 한마디 말씀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적인 대중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정한 지금 대선 연국에서는 사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서울이 아니라 달성에 가서 아버지의 고향이자 자신의 정치적 그 출발지였던 곳에 거처를 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듯한 저는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 김 교수님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예. 퇴원 직후에 저 달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서 어떤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그리고 크게 경청동지할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일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저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 이후에 대구 달성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실시간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논란거리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인데요. 대선 후보 배우자들 얘기입니다. 먼저 김혜경 씨입니다. 네,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서 김 씨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제보자는 진정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었죠. 그러면서 추가 정황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경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새롭게 제보자가 공개한 법인카드 유형 정황, 이재명 후보의 분단 자택으로 12만 원치 닭백숙이 배달이 됐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30분 뒤 도착한다. 대가표 올릴까요? 경비실에 같이 맡겨놔줘. 네. 제보자의 주장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 김혜경 씨의 한 차량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갑질 정황을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새로운 주장들을 또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배모 씨 5급 별정직 공무원과 이른바 제보자 A 씨 간에 7급 별정직 공무원이죠. 수개월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녹취가 돼가지고 저렇게 조각조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맞는 분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 참 확인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본인은 저게 녹취가 돼 있으니까 언론사에 제보하고 공개를 하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거를 지금 배 씨가 정확한 기억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났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식 사과할 때는 그렇게 밝혔죠, 예, 김혜경 씨.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분명하게 이제 그 김혜경 씨가 그 입장을 밝힌 거는 이 A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그리고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했고 사과를 정중하게 했죠. A 씨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배우자가 이미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특히 대선 이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후보까지도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사와 감사 결과는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선대의 대체적인 입장, 공식 입장은 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보자 A 씨가 주장은 김혜경 씨가 이 전반적인 사항을 몰랐을 리 없다, 함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김혜경 씨는 제보자 A 씨를 단 한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걸로 좀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만난 거는 단 한 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보자가 계속해서 추가 정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폭로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배모 씨는 제보자 A 씨에게 12만 원씩 나눠 결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여러 차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회사장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안심이 열등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가 주장한 새로운 내용은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경기도부처 예산에 김혜경 씨 음식가부서 사용된 거 아니냐. 경기도청 공정국 같은 5개 부처 예상으로 집행이 됐다. 이 얘기를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그동안은 보면 이제 비서실에서 쓰는 법인카드로 이제 했다. 이 정도만 나왔어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비서실 비용으로 김혜경 씨한테 이제 여러 밥을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나오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인카드가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김영란법 때문에 한 끼 식사에 1인당 3만 원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한도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비서실 카드로만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이 법인카드를 협조 요청을 받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 소속이니까요. 협조를 받아서 그 중에서 보면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여기 등등에서 쓰는 이 카드를 갖다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냐면 이쪽에서도 뭔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 모임, 코로나 대응 협력 모임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걸 성남에서 해요.
아니 왜 수원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성남에서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또 쓰고 그다음에 또 개인 카드로 썼다가 이 카드로 이제 다시 막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하면 단순히 이게 비서실 차원에서 배 씨와의 관계 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각 부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다라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까? 그래 뭔가 그 지시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정진상 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측근들이 자 다른 국에 있는 것들을 다 카드를 갖다가 뭐 쓰자 이렇게 해서 했다라면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일 자체가 벌어진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모 씨가 제보자의 씨를 비서처럼 쓴 것 같은 논란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썼던 이 카드를 내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 부시장 하는 분도 계시고 다들 잘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암묵적으로 그 부서에서 써야 될 법인카드를 이 총무과에 넘겨줘서 이렇게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의혹을 어제 저희 뉴스타펠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출연 장면 저희가 한번 다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는 딱 2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12만 원 제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니라 7개의 카드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결제를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7개로 쪼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과거에 한 장으로 쓰던 액수만큼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12만 원에 묶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하려면 카드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고. 물론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고 뭐 제보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부처의 예산으로 뭐 김혜경 씨의 밥값이 지급된 거 아니냐, 혹은 지금 법인카드 7개를 쪼개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정말 경기도청 전체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초에 김혜경 씨 논란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요 황제 의전, 과잉 의전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전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법상 제도상 단체장의 부인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의전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배우자에 대해서 거의 몸종 불듯이 따라다니는 그 비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전 자체가 필요 없고 불가능한데 그걸 의전이라고 해서 과잉 의전으로 표현했던 것도 처음에 잘못됐고요. 두 번째 논란이 바뀌면서 이제 황제 갑질로 됐죠. 그러니까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 7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2명이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심부름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황제 갑질이라고 개념이 됐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나 지시를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건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크고 작음을 당연하죠. 나라 곳간에 세금이 있고 곳간에 물건이 있는데 이걸 다 합법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내용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쓰는 것인데 김혜경 씨의 백수, 샌드위치, 초밥 이런 것들을 배달해주고 그걸 살면서 그것도 먼저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날 마치 점심시간에 그 식비로 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군데가 아니라 5군데 과에서 업무 추진부 쓴 것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경기도 전체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묵인하에 또는 승인하에 진행된 조직적인 저런 행위라고 한다면 나라 국가는 아주 계획적으로 털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턴 게 아니니까 좀도둑 비슷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치졸하고 악질적인 저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해명과 설명 좀 들어볼게요. 총무과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내줬고 예산 사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 총무과에 물어보라. 물론 뭐 아까 김은식 교수님도 지적하시다시피 단위가 뭐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10몇만 원대로 하더라도 5개 부처에서 이게 이 부분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은 그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한 건 아닌지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예. 이 법인카드 저도 뭐 국회 공무원 할 때 써봤습니다만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는 걸 선뜻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총 쓸 수 있는 건데 이 한도에 묶여서 그걸 7개로 나눠서 썼다는 얘기인지 말 그대로 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건지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자, 일단 볼 때는 규정에 따라서 이게 사용 내역은 다 홈페이지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뭐 선대위 차원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뭐 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어디 보도된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보도된지 모르겠어요. 박수홍 의원 어제 얘기했다고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제 말은 이 조선일보가 따르면 5개 부처 예산을 빼서 김혜경 씨 밥값으로 전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해명이었고 이재명 이렇게 봤으면 선대위에서는 좋겠습니다. 뭐 아까 이런 말씀드린 대로 예. 법인카드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 논란이 그 제보자 A 씨로부터 제기가 됐고 일방적 주장이 나왔을 때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돼가지고 이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자꾸 이게 뭐 닥백숙 이름 나오고 무슨 이름 나오면서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뭐 국민 정서랄지 이런 부분을 자극적으로 제가 자칫 우려하는 거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수사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김혜경 씨를 두둔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하나 된 게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공관이 있잖아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대신 장 봐준 게 없는데 도지사는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되는 분인지 그건 제가 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과잉 의전이라는 건 의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라는 건데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맞냐라는 발언이 오늘까지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서 박주민 의원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수습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걸 좀 활용해서 장보기 인증샷까지 올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 유인태 전 수석께서 평소에 그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걸 본 적이 있냐. 이런 부분들은 국민 정서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공관 같은 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그 일을 돕고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관에서 어떤 집 일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개념.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대부분의 공관에서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이게 뭐 지금 지사 부인이든 뭐 국회의원 부인이든 또 장관 부인이든 이런 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소탈하게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공과사를 구분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더 이제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 그야말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매섭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어서 유 전 수석의 저 이야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겨냥하며 다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소환 수사하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런 엄청난 주가 조작 사실을 저질렀다는 데에 분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 측은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아울러 윤석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같이 진행하려고 고발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검찰로 갔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주범 중에 한 명이다. 대통령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분노한다.
뭐 이런 여권 관계자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가 조작이 소고기보다 중하다. 라면서 오늘 김건희 씨 얘기로 좀 그 역공의 여건이 좀 나섰습니다. 저게 뭐 당에서 오늘 의원들 쭉 각오했는데요. 이게 사실 보도로 더 촉발이 됐죠. 예.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뭐 계좌를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문제가 되다가 이제 어물쩍 넘어갔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방송의 집중적인 보도로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2년간 탈탈 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2년간 탈탈 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거나 검찰의 주요 보직에 있을 때는 저 배우자나 장모 사건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윤석열 후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지금 그 관련됐다고 하는 이른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지금 김건희 씨만 소환에도 불응하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최대 적입니다. 예. 그래서 종신형까지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떳떳하다면 김건희 씨는 빨리 수사에 응하는 게 좋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미 아니라고 입증했던 또 2011년, 12년 주가 조작이 활발했던 시기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한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이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 전에 오늘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배우자 논란 관련해서 남을 비판할 처지는 아니니까 좀 적절히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공개했었던 은행증권 계좌를 제외하고 다른 계좌들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거래량이 거래가 됐었다고 한다면 공조한 이런 정황된 건 아니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거짓 해명 논란이 좀 휩싸였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천만 원 손실을 받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안 했다라고 애초 기존 입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1월부터 한 4개월 정도 거의 거래를 했는데 그때는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한증권 계좌인데 그 당시 사들였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김건희 씨가 한 67만 5천 주 정도를 사들였는데 그 당시에 판 것은 한 10만 주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57만 주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다른 계좌가 또 있었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한 40여 차례 정도의 이 주식 매매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십만 주가 넘는 그 거래 그리고 수십억 대의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4개월 동안 해서 수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라는 그 부분이 거짓말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개된 계좌 말고 다른 공개되지 않은 그곳에서 거래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특히 이제 뭐 그 주식 주가가 2010년 5월 당시에는 한 2,500원 정도 했는데 2011년 3월 시점에서는 한 8,000원 정도까지 그 이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과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소유 이 관계에서 무언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윤 후보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계좌를 좀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국에서 그 KBS 보도에 대해서 다 해명 자료를 냈고요. 이게 지금 많이 그 공표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와전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이모 씨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죠. 이모 씨한테 4개월 동안 맡겼던 그 통장을 회수했다는 것이지 그 이후로 투자를 안 했다, 뭐 주식을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한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맡기고 일임을 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아서 다시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전은 그럼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그거 후보 측이 명쾌하게 처음에 해명을 잘못한 게 와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 이 씨에게 맡겼다가 회수했다는 겁니다. 회수했는데 회수한 통장 그 증권에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억을 가지고 이미 이 씨가 10억 원어치 주식을 사놓은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이 씨와 아무 상관없이 김건희 씨 개인이 정상적인 매매 과정을 5개월 동안 40회 정도 한 겁니다. 5개월 동안 40회 정도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주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주식 매매는요, 전부 전화 주문입니다. 전화 주문으로 주가 조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다 녹취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동안 사놨던 그 10억 원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5개월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상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예. 그것을 저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팩트가 잘못되고 와전됐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오늘 민주당 의원 잘 가셨습니다. 제발 소환하세요. 소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를요? 그럼요. 그리고 소환 불응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요. 검찰이 밝히면 됩니다. 소환을 알겠습니다. 하면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주범들은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정말 털어서 뭐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제발 소환해서 명징하게 검찰이 깨끗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얘기, 의혹 얘기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를 여기서 정리하고요. 제가 준비한 3위와 9위입니다. 여론조사 얘기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큰 판세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처음으로 살펴볼까요? 이재명 36, 윤석열 48, 심상정 3, 안철수 8. 조금씩은 지지율들이 요동치고 있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바뀔 다음 여론조사예요. 이현정 의원님 함께 네. 보실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이재명 40.4, 윤석열 45.9. 이 판세를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게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뭐 수치가 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 육박한 지지도가 나왔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굉장히 12%나 되는 이제 많은 포인트나 되는 많은 이제 격차가 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제일 화두는 일단 단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즉 이재명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이 조사를 한 그런 처음 조사 같은데요. 예. 좀 재밌는 게 이제 이재명 안철수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아마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이유가 결국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유를 대고 이제 본인이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수차례 이야기해 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불쑥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게 무슨 정치적 명분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기본적인 위치는 정권 교체라는 위치 속에서 대안적 어떤 가능성, 이걸로 이제 보여졌는데, 불쑥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책인 어떤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지지하는 분들이 그럼 따라서 그냥 무조건 안철수 후보 가는 데는 따라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책 입장에 맞은 결정을 할 때만 따라갈 것인데, 아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 조사의 그 좀 다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윤석열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2%,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큰 격차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일반적인 그 대선 여론조사하고는 좀 편차가 있는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약간 뭐 구정처장 말씀 튀는 여론조사, 약간 이 튀는 조사, 말씀이십니까? 예,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이 그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의 어떤 지지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는 4.4%가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는 불과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는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재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일화 국면에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안철수의 어떤 그 시너지가 누구에게 더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사 또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나온 다른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두 분 사이가 윤석열 후보와 우리 이재명 후보 간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방식에 따라서 전화 면접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디 회사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 전화 면접이냐 응답률이 얼마나 높나? 알겠습니다. 뭐 1% 차이가 응답률이 아주 높은 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가 어느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공개정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뭐 제가 볼 때도 뭐 우리 선대위에서 구체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굳이 뭐 접점을 따져본다면은 양당 체제의 폐해랄지 제3지대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지금의 유성정당으로는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걸 보면은 두 분 이재명과 안철수 후보의 접점은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 뭐 구체적인 있다는 것보다도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그런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당은 안철수 후보를 향한 구애 공세를 꽤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은 유세차까지 계약을 했다. 여전히 대선 완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대리인이 만나서 물밑에서 특별한 무슨 정책 현안을 협상하거나 교섭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 후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계시죠. 선거에서 포기한 사례 많죠.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라면은 상당한 투자 및 어떤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의석이 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고지원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의 돈을 기꺼이 내놓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선거운동들을 다 맞춰놨다. 그러면 유세 차량 계약도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한민수석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저희가 급하게 하나 준비했어요. 괜히 얘기했습니다. 한국갤럽 아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후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인데 큰 흐름은 윤석열 후보의 대략적인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까지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변호사님 포털 광고 모든 계약 마쳤다. 일부 방송 전에 제가 보도를 접하니까 후보 등록도 제일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안철수 후보가 포부까지 밝혔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포털 광고나 유세차 차량이 도대체 왜 완주 의지와 관련이 있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대선에서는 저 광고나 유세차 등등 각종 비용이 몇백억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지지율,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을 때 득표율이 15%가 넘어가면 그 전액을 선거 보전 그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가 저 계약을 마쳤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이 득표율이 얼마가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측이 저런 계약을 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완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깎아내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자신이 완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좀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더 본인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흐름과도 좀 연관이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그 국민의힘이 대선 같은 날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 서울 종로에 화면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 흐름이 좀 됐다고 하면 최재형 전 원장 대신 뭐 다른 카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단 1단계는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 취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취재하면 잘못 방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취재할 때 그렇고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정치라는 게 물 위가 있고 물 밑이 있기 때문에 예. 물 위만 쳐다보면 굉장히 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물 밑을 봐야 된다. 이게 뭐 오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저도 지금 단일화 문제가 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전혀 안 할 것 것처럼 전혀 뭐 지금 다 계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물 밑에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움직임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야 모두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일단 등록은 할 것 같습니다. 등록 각자 할 것 같은데 왜 이제 1단계 실패했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종로 선거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거 이제 단일화가 되면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추천한 인물로 하는 것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전략 공천을 그렇게 남겨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협상이 뭐 워낙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현실론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되는 날짜가 27일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이 인쇄되고 난 다음에 사퇴가 옆에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가 남아 있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4월 3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일이거든요. 예. 사실 그게 뭐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 2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끝났고요. 네. 구장 처장.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가 당선돼도 날이 암울하다. 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꽤 수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까지도 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좀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동의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상당히 좀 앞장서시고 노력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이 내부 이 갈등 국면에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약간의 애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또 정권 교체의 이 선봉장 기수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오히려 어제 이제 출판 기념회는 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윤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누가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좀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윤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뜻밖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물밑 움직임들을 저희가 한번 여러 관측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어제 이어 오늘도 이 인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들 장학금을 줄 돈을 본인 비자금으로 쓴 사실이 보훈처가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오후에 본인도 입장을 냈는데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여름에 뭐 한복 뭐 행사 가려면 여기 맞추고 오잖아요. 그럼 지가 결정을 한 거야. 국정감사 때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보훈처가 우리 광복회를 관리 감독할 의무와 이제 책임 있는 부서인데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자신이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분노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정의감을 믿습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절망의 불공정 사회를 만들어온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설 참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사퇴 안 하겠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이 본인 월급으로 전 직원 A씨가 내 의복비 등 300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계좌를 송금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본인은 제보자에게 당한 거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게 지금 기본 입장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원웅 그 광복회장 입장은 이제 A 씨가 횡령을 했고 자신은 뭐 사실상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보훈처가 이렇게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이 김원웅 위원장이 어떤 이 뭐 횡령 또는 이렇게 유용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김원웅 위원장의 해명을 고지곧대로 듣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보훈처의 감사 결과를 좀 더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훈처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퇴는 없다. 스스로 안 물러나겠다. 장 변호사님. 그러면서
임시총회 소집도 반려했는데 광복 회장이 스스로 저렇게 소집을 반려하면 해임 안건이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건지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임시총회 소집을 반려하였지만 사실 그 정관에 따르면 예. 대의원들의 절반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은 총회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복회 개혁 모임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소집이 되든지 말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22일에 모여서 사퇴 압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해임 절차는 밟을 수 있는 거네요. 광복회 임시총회에서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예. 오늘 뭐 윤주경 의원 비롯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돈 벌어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에 쓰라고 했더니 배신을 당한 기분이다. 광복회 이름에 먹칠을 한 김원웅 회장은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청와대와 여당이 침묵하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염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윤미향 씨가 정대협 관련돼서 뭐 국회의원직 제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문의 해명문을 국회의원들한테 돌렸더구만요. 저는 참 김원웅 회장의 지금 이 행태를 보면서 본인이 저렇게 나와서 무슨 독립유공자 자손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독립유공자 자손들을 위해서 할 장학금을 저렇게 본인이 횡령하고 안마비로 쓰고 그다음에 본인의 한복 비용 저 나올 때마다 한복을 다르게 입길래 참 저도 의아했어요. 저 굉장히 비싼 한복인데 저걸 행사했을 때마다 저렇게 입고 나와서 본인이 뭔가 주도하는 것처럼 행태를 보이는데 결국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횡령한 금액을 해왔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갖다 주는 금액을 한복 갖다 주는 걸 그냥 덥석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한복이 그냥 하늘에 떨어집니까? 아니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더군다나 자신의 처조카 그다음에 뭐 조카 그 사람들 하는 회사를 광복회 사무실에 버젓이 입주시켜서 그 광복회 명의로 해서 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앞에 가면은요 후생관 앞에 헤리티지 815 커피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있는 뭐 출입 기자나 아니면 국회 직원들이 상당히 일부러 그 커피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가격도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커피값이 나중에 이 독립유공자 장학금으로 간다라는 이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보훈처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김원웅 위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횡령 논란, 보훈처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 김원웅 광복회장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 당정청의 내로남불이다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성역 없이 여야 없이 니 편 내 편 없이 적폐청산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김혜경 씨 의혹보다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민주당이 훨씬 더 나쁘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예. 정치보복 적폐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 댓글도 볼까요? 김건희 소환을 왜 안 하는지 검찰공화국이라 그런가 막강하네요. 역시 배우자 관련 관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분위기를 좀 확 바꿔서요. 지금까지 좀 무게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제 좀 짐작이 되셨습니까? 또 한 쌍의 세계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작년 새 1호 커플로 알려진 현빈, 손예진 씨가요.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라서 해외 팬들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점수를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90점?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저는 100점. 100점. 예.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보려 한다 해서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네, 일단은 두 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저 두 분의 팬으로서 상당히 오늘 결혼 발표를 보고 기뻤는데요. 일단 저 두 분은 2018년도에 이제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만나서 그때 참 그 드라마 자체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또 2020년도부터 이제 교제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지금 이제 결혼까지 발표하게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스위스 그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였던 스위스와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해외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의 엄청난 축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잠시 노래도 나갈 텐데 사실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노래 삽입곡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인데 이 두 사람의 결혼까지 만들어준 드라마 얘기입니다. 뭐 제가 음악 감상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뭐 들어보면 두 사람의 결혼 소식까지 얼마나 극적이었나 여러 얘기도 좀 있을 겁니다. 부정처전. 네. 근데 지금 워낙 그 굵직한 스타들이고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뭐 자산 혹은 뭐 거의 중소기업이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벌써 연예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 그리고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이 한류 스타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연기뿐만 아니라 이게 빌딩 재테크도 굉장히 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배우의 그 결혼을 해서 이게 합한 이 재산이 한 260억대에 이르러서 웬만한 이제 중소기업 규모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결혼하는 만큼 결혼 이후에도 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드라마 배경지 저 사진 스위스 대사관에서도 두 사람 향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빈, 손예진 두 사람 세계 커플의 결혼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guys know okay? Yes. 예, 잠시 뒤 저녁 8시에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저희 채널A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이 두 번째 2차 토론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